제 이제 토론문 올려주시고요. 저는 내용 요약보다는 쟁점 위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사가형 교육운영을 맡고 있는 신재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현대 제국주의에 아까 이제 토론자께서도 얘기했는데 주요 모순의 문제를 좀 부각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제자께서 두 가지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모순된 개념을 절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국독자 개념, 그래서 현대를 정기국독자에서 후기국독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국제독점 자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독자 개념과 그 다음에 국제독점 자본 개념은 전혀 상반된다. 어떻게 상반되냐면은, 이제, 앞에 발표자께서는 이제 국독자 개념 자체를 부정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독자는 유의미한 개념인데, 어떻게 유의미하냐면은, 국독자는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일국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지금 현재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설명되는 제 용어로 쓰면은 국제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전환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제국주의의 한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서의 국제독점 자본 단계로 발효됐고, 이 국제독점 자본 단계의 특징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국독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국 차원에서의 재정 금융 정책을 폐기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단순히 제국주의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자본운동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발제자께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개념, 이걸 구분하는 중요한 요지는 밑에 보면 이런 모순된 개념을 결합시킬 때 절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단계의 모순에 4개의 모순이 전통적으로 제기되는데, 노자 모순, 식민지와 제국주의 모순,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모순,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모순. 이 4대 모순이 기존의 전통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모순인데, 저는 국제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주요 모순의 변화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국제독점 자본과 일국가의 간의 모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런 모순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면,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여기 이제 발제자께서 그 모순을 지적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국제독점 자본과 일국가 간의 모순으로 설명하는데, 달러 기축통화 자체가 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라는 거는 일국의 화폐인데, 일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의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계 화폐의 역할은 국제독점 자본의 역할을 맡는 거고, 달러 자체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기초를 해서 정책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국제독점 자본의 요구와 일국 차원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요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모순이 달러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모순이다. 그리고 현대 국제독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주요 모순이고, 이 모순이 그 4개의 모순과 아까 말했던 4개의 제국주의 모순과 덧붙여서 주요 모순으로 대두되고, 지금 현재의 현대 제국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모순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발제자께서 김정은 동지가 제기하는 이런 국독자와 국제독점 자본 간의 모순을 드러낼 수 없고 절충적인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순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국제독점 자본과
주권 국가 간의 모순은 현재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순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혁명적 그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런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건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께서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니냐는데, 저는 반대로 그 폭력성과 일반성이 너무 부각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달러 패권은 도전자가 있었다. 마르파도 있었고 이 엔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래는 유로화가 있었죠. 근데 이 유로화를 어떻게 패배시키냐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다. 유로화를 패배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무력을 통한 패배라고요.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이라크 전쟁에 제가 보는 거는 이라크가 유로화로 그 원유 결제를 전환한다는 발표가 가장 이라크 침공의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모한 그리고 폭력적인 그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였느냐는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제 그 토론자는 정반대로 발제자께서는 그런 폭력성, 달러 지배 폭력성에 대해서 너무 부각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유로 존에서 나타나는 너우 전쟁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유로존을 타격하는 측면이 강하다. 러시아라는 공격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유로존을 타격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설정.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브릭스가 추동하는 다극화, 그 진보성이라고 했는데, 진보성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한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갖는 두 축이 있어요. 여기서 두 축은 제가 설명 안 하는데,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자본 축적의 논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 지배로서의 의제 자본주의적 측면이 있고, 이거는 먼저 그 측면이 하나가, 두 번째는 국제 분업 체계로 갖는 소위 말하는 가치 사슬 체계라는 위기에 의한 그 착취 체계죠. 이거는 노동력 착취 체계이고 잉여 가치를 착취해야 돼요. 하지만 금융적 지배는 잉여 가치를 착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착취라고 하기보다는 자본론 상권에서 제기됐던 약탈 내지는 수탈 개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금융력 지배,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용어로 의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달러 패권, 달러 기축통화 패권에 기초한 의제 자본주의적 금융 체계는 약탈 체계다. 이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이 두 가지 축 중에서 첫 번째 기반, 잉여가치 체계는 아웃소싱 하는 거죠. 중국이나 미국으로 나오고 금융적 지배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 나간다. 이 두 가지 축인데, 따라서 이 두 가지 축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는 달러 지배 체제, 금융 지배다. 왜냐하면 이 금융 지배를 통해서 가치 사슬 체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브릭스가 이 달러 지배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의미로서 브릭스 통화, 국제 통화죠. 브릭스 통화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는데, 근본이지, 그러니까 40% 정도의 금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변형된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한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진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주요한 중심 타격이고, 국제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극화라는 현상 자체가
미국의 달러 지배 체제에 반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제자본주의적 약탈 체계를 부정한다는 의미의 진보성이 곧 다극화라는 체제의 진보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극화라는 체제의 상은 뭐냐면 일단 그거 보면은 거기 좀 그거를 읽어볼게요. 이런 특권이 유지되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특권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브릭스라든지 다극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두 국가요. 가장 크게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상임 이사국이에요, 유엔에. 그래서 상임 이사국의 그 특권에 대한 폐지 언급이 없이 민주를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 물론 이제 이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엔의 비민주성의 핵심은 상임이사국인데 두 국가가 상임이사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민주성이라는 거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게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발제문에는 안 돼 있는데 공정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정을 어떻게 개념지었냐면 아까 이제 능력에 따른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능력에 따른 역할은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민주는 1국가 1표. 근데 이 공정은 능력에 따른 1표.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라면 1주 1표가 되는 거예요. 주식 많은 사람이 많이 갖는다는 이런 식의 따라서 민주와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개념적으로도 일단 상충된다. 개념적으로도 그게 어떻게 운영의 문제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권이 유지되는 한 다국화 가치사슬 체계는 결국 몇몇 강대국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분업 체계, 가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소위 개도국들은 이런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가치사슬 체계에 착취당하는 하위 파트너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극화의 아까 진보성은 눈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극화가 실현되는 그 상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지금 현재 모순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개도국 중심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그 국제분업의 분파인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내지는 인도, 브라질 같은 팀이 이런 새로운 가치사슬 체계를 재분할을 하고자 하는 게 중심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상은 어떻게 되냐면 일국적 가치사슬 체계의 하가 단순히 지역적 내지는 몇몇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가치사슬 체계로 재편되는 거. 따라서 이건 새로운 가치 체계로의 전환이지 이게 곧 그러니까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제기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아닐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중국이 내수 자립적 경제 체계를 갖는 게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세계화, 민주공정이라는 새로운 세계화, 지금까지는 민주공정이 아닌 세계화였고 앞으로의 세계화는 민주공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민주와 공정은 제가 비판했고요.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뭐냐면 수출을 강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밸류체인을 독자적인 자기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거죠. 그게 2025에서 이미 거의 달성됐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달성했냐. 첨단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가치사슬 체계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 가치사슬 체계에서 과잉 생산이 되고 이 과잉 생산을 세계에 밀어낸단 말이죠. 이걸 밀어내면 과연 그 개도국들이 독자적인 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사회였어요. 따라서 다극화 중국 중심의 다극화라는 거는 새로운 그 민주화 공정이 아니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개도국들의 산업 체계를 붕괴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화 공정을 정확하게 되려면 중국은 수출지향적 내지는 세계화적인 게 아니라 자체 내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도 내수 중심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의 새로운 세계와 브릭스 체계의 그 정책으로는 민주 공정의 말로에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현재 충돌하는 건, 부익수업 충돌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 체계에서 가치 산살과 의제 자본주의 체제의 재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변형운동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김정은 동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략이나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까도 이제 김정은 동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 소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 반독점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런 독자적 자립경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형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중국에 종속되든지. 따라서 구체적인 자립, 최소한의 자기 내수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갖춰야 되고, 이게 남한 내에 독자적으로 안 되면 최소한 개도국 몇몇 개도국과 약소국과의 연합을 통해서라도 중국이나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자립 경제적 기반을 갖춰야 된다. 이게 갖추지 않고는 나머지 모든 거는 토대가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극화 그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지배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다극화라는 건 미국의 지배를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다극화 자체가 미국의 지역적 패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전일적 패권에서 지역적 패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역적 패권의 일파트너로서 용인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극화가 되다 손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종속적 지위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고 반대로 나가면 중국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극화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약화시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까 말했던 자립적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